아니, 왜 자꾸 웃어요?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언제요?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크크. 점 보러 간다고? 가는 김에 내 것도 좀 봐줄래? 네? 네, 그럴게요, 사장님. 정아 씨랑 나랑 궁합도 좀 봐줘. 저랑 궁합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정아 씨랑 나랑 같이 일할 때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오란 거지. 정아 씨랑은 사장 직원 사이가 아니라 내 여동생 같아. 사장님은 혹시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나이도 계속 드셔가는데 빨리 장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크크. 나는 그냥 딱히 이상형 같은 건 없어. 그냥 내 또래의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저희 친언니가 사장님보다 한 살 어린데 혹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동안 대구에서 지내고 있고 올해 27살이 된 평범한 여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적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은 장난스러운 댓글들이나 진지하지 않은 댓글들 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 분들 뿐인 것 같아서 사연 같은 걸 적어서 제보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이런 사연을 보내면 연륜이 묻어나는 댓글들과 진지하게 현명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큰 마음 먹고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보다 지혜로운 인생 선배님들, 제 사연을 듣고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겪고 있는 고민과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형부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예상하다시피 가족들의 반대는 당연한 거고 아마도 가족의 연을 끊게 될 것 같아서 조금은 겁이 나네요.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결코 한순간 불쑥 찾아온 감정에서 비롯된 불장난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저와 형부의 첫 만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노골적인 표현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더러 월급도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 불량한 회사였었죠. 사장님,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던데요.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해보고 빨리 넣어줄게. 네, 사장님. 이번 달 카드값 나가야 해서 좀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주변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지내던 터라 기왕이면 참자는 마음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밀리더라도 항상 넣어줬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더니 제가 재촉할 때면 조금씩 돈을 입금해줬고 결과적으로 내 달치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해버리고 저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한 달 동안 이력서만 넣다가 어렵게 면접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형부가 된 사장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던 거죠. 회사에 들어서자 전에 다니던 곳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밝아 보이는 직원들도 좋아 보였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감성적이어서 이곳에 꼭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회의실에서 사장님과 저 단둘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하고 회사 업무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무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게 되었네요. 그날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건 사장님은 저보다 9살이 더 많으셨고 아직 미혼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사적인 이야기까지 주고받다 보니 바로 출근하라고 할 것 같았는데 며칠 뒤에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그 합격 문자를 기다리는 게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하루가 1년같이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3일째가 되는 날 회사로부터 합격 문자를 받았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정해준 날짜에 맞게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예상했듯이 예전 회사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모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며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맡게 된 업무까지 모든 게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건 자상한 데다 호감까지 가는 잘생긴 사장님이었습니다. 예전 회사를 제외하더라도 몇 군데의 회사를 다녀봤었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들과 이 회사의 사장님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게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치 옆집 오빠 같은 편안한 느낌도 들었고 사장님은 나이보다도 훨씬 동안이셨기에 훈훈한 대학교 선배 같은 느낌도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장님을 짝사랑하게 된 건 아니었고 그냥 호감이 가고 편한 느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에 저조차도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사귄 남자들은 동갑이나 연하들만 만나왔었고, 연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게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님만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업무를 지적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정아 씨,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맞다. 죄송해요, 사장님. 잘 모르겠으면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혼이 나는데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본다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설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사장님을 좋아한다는 제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장님 얼굴 보는 재미로 회사 나가는 게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월요일이 지옥처럼 싫다고 느껴졌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주말이 싫고 월요일이 천국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왜 자꾸 자기를 보기만 하면 웃냐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왜 자꾸 웃어요?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언제요?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면서 울 수는 없잖아요. 크크. 농담이야. 업무 봐요, 정아 씨. 저는 무심코 던진 장난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무심한 척하면서 제가 언제 그랬냐고 우겨대기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그때 당시에 제 속마음은 사장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눈치채신 건가 어쩌지 하면서 하루 종일 초조해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이 쑥스러운 짝사랑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렌타인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왠지 그렇게 과하게 준비하고 선물을 한다면 제 마음이 들통날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초콜릿을 사장님께 선물했죠. 예상대로 사장님은 고맙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참 웃긴 게 저 또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내심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서운한 마음에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최근에 유명한 점집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유명한 점집 다녀왔다? 진짜? 네 성격에 무슨 일로 거길 다녀왔대? 그치, 대박이지? 나 원래 점집 이런 거 절대 안 믿는 성격이잖아. 근데 요즘에 남자친구랑 너무 다툼도 잦고 결혼까지 하는 게 맞나 고민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인 추천으로 그 점집을 갔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평생 힘들 거라면서 여자가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 너 남자친구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어? 아니, 나도 내 남자친구 여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여자 문제는 평소에 생각한 적도 없고 제대로 맞춘다더니 헛돈 썼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어떤 모습들?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약간씩 숨기는 것 같아 보였고 없던 비밀번호도 생겨서 추궁해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 있지. 헐, 대박. 그래서 그날로 바로 헤어지자고 하고 끝냈지 뭐. 아무튼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네. 정말 점집 다녀와서 운명이 바뀐 거네. 응. 나도 반신반의 하고 갔는데 진짜 엄청 신기하게 마친 거 있지. 안 갔다 왔으면 나 이혼녀 될 뻔한 거 아냐. 너도 고민 있으면 가봐. 완전 강추. 우와, 진짜? 그럼 나 거기 어딘지 좀 알려주라.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저도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또한 친구와 비슷한 성격이라 점 보는 걸 즐기는 편도 아니고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에 대한 제 사랑이 어떻게 될지 고민도 많고 답답한 마음이 컸었기에 친구에게 말해서 그 유명한 점집의 주소와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다음 날 점을 보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직원들과 대화 중에 점을 보러 간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점 보러 간다고? 가는 김에 내 것도 좀 봐줄래? 네, 그럴게요, 사장님. 사장님은 자기 것도 봐달라고 하면서 사장님의 생년월 일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정아 씨랑 나랑 궁합도 좀 봐줘.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고 깜짝 놀라서 가슴이 두근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고 되물었죠. 저랑 궁합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정아 씨랑 나랑 같이 일할 때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보고 오란 거지.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는데 그 말에 약간 허탈한 마음도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늘 그렇듯 제게 장난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퇴근을 하고서 친구가 알려준 점집으로 갔죠. 일단 제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던 것보다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장님의 사주를 봐달라고 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와의 연애 궁합을 물어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둘은 남녀 관계로 만났으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다음날 회사로 가서 사장님께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말하려고 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해드렸네요. 그렇게 며칠 뒤 화이트데이에 사장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봤더니 제게 고급스러운 사탕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보는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서 아주 그냥 혼자 숨어서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장님은 직접 사서 주려고 했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다면서 기프티콘으로 보내준 거 맛있게 챙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완전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를 생각했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던 저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길래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탕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사장님이 저에게 정아 씨랑은 사장 직원 사이가 아니라 내 여동생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일까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 같다는 말은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로 들렸고 기분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나이도 계속 드셔가는데 빨리 장가 가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크크. 나는 그냥 딱히 이상형 같은 건 없어. 그냥 내 또래의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장난치듯이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네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별 내용도 없고 별 의미도 없는 말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말이 큰 의미로 다가왔던 터라 너무나도 상심이 컸었습니다. 원래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곧바로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싫다고 하시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도 있고 사장님을 평생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해서 섣불리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은근슬쩍 떠볼 겸 말했습니다. 저희 친언니가 사장님보다 1살 어린데 혹시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신 나간 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른 채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해버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저희 언니가 저보다는 외모도 별로였고 저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당연히 거절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셨고 사진을 보고 난 뒤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는 사장님을 보면서 상처가 컸던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진짜로 그 둘의 만남을 주선해주게 되었던 거죠. 저는 솔직히 언니의 모진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둘이 만나게 해줘봤자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고 단단히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며칠 뒤에 그 둘이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펑펑 울었습니다. 은근슬쩍 떠보려고 했던 일이었고 홧김에 만나주게 해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었던 거죠.
제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할 만큼 순수하고 애절했던 짝사랑이었기에 이대로 끝내긴 정말 싫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매일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그 둘이 헤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언니의 단점을 살짝씩 흘리곤 했지만 그런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회방을 놓으려고 해봤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고 제 바람과 달리 더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을 나누더군요.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혼을 한다고 말하더니 너무 급속도로 결국에는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었던 소개팅이 결혼으로까지 이루어지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향한 저희 짝사랑을 접기로 마음먹었고 믿음직한 형부로 대하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짝사랑하던 사장님이 형부가 되면 나와 연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라도 평생 옆에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기로 했고 진심으로 형부와 언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둘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가 쏟아지던 형부와 언니 부부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매일 부부싸움을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사이가 악화됐더라고요. 언니와 부부싸움을 할 때면 형부는 매일 혼자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언니를 소개시켜준 저를 불러서는 푸념을 늘어놓고는 했습니다. 형부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싸움은 형부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작되었답니다. 언니는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술자리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네요. 여보,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술자리를 갖지 않을 수가 있어? 참 핑계도 가지가지 하네. 당신 혼자만 이 나라에서 사업해? 술 안 마셔도 사업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넘쳐나는 거 몰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핑계만 대는 거야? 정말 자기 말이 안 통한다. 내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 몰라? 됐으니까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안 그래도 예민한데 맨날 그놈의 술자리. 진절머리 난다. 당신이 사업이란 걸 해봤어? 어디서 남의 말만 듣고 정작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게 부부가 맞아? 됐어. 나 잘 거니까 말 좀 그만 시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의 생각과 성격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한 싸움은 걷잡을 수가 없어졌답니다. 언니는 그날 이후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짜증을 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싸움은 커져갔다고 하더군요. 모든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듯이 그 둘의 갈등은 계속해서 켜져갔고 결국에는 각방까지 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형부는 생각과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는 문제에서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서 갈등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애 엄마가 되기 싫다면서 아기를 낳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형부는 하루라도 젊을 때 건강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부에게 듣게 된 이야기지만 형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일용직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을 하러 다녔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서 겨우 풀칠 정도만 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형부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이뤄서 젊은 나이에 번듯한 기업을 운영하면서 결국 자수성가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린 시절 겪었던 불행했던 기억들을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네요. 이제는 삶의 여유도 생겼으니 아이들을 낳고 행복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분명히 결혼 전에는 아기를 몇 명씩 낳자고 언니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희 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아기는 절대 낳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그로 인해 그 둘은 의견 차이를 결코 좁힐 수가 없었고 그날부터 지긋지긋한 싸움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본 저는 당연히 형부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형부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들과 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었고 언니와 결혼 전에 아기를 낳자고 약속을 해놓고 돌변해버리는 저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형부를 좋아했었기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희 언니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에 형부의 고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제가 언니보다 성적이 훨씬 좋아서인지 아니면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에 저만 선물을 받아와서 그랬던 건지 능력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뒤떨어지던 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끝없는 구박과 질투, 시기를 했었죠. 언니는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도 빼앗아가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도 저와 나눠 가지게 되어서 자신이 더 많이 못 쓴다고 불평이 많았었죠. 언니는 기분이 안 좋으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네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네가 없었으면 내가 더 사랑받고 더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 왜 태어나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야? 어릴 때는 그런 말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펑펑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으면 지겨운데 이런 말을 20년 넘게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언니의 이런 태도와 생각들에 대해서도 모든 게 다 억울했습니다. 학원을 다녀도 언니가 더 많이 다녔고 부모님은 늘 관심과 기대를 첫딸인 언니한테 더 많이 쏟으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건가 싶더군요.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도 제 탓을 하면서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형부와의 불화도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없었으면 언니가 형부를 소개받을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이 남자를 안 만났으니 불화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는 거로밖에 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언니의 결혼식 3일 전날 저는 언니에게 뺨까지 맞았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제게 욕을 하더라고요. 정아, 너 제정신이야? 언니 또 왜 그래 짜증나게. 이 늦은 시간에. 술 마셨으면 자러 들어가지 왜 나한테 이러는데? 네가 괜히 네 형부 소개시켜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아냐? 너 때문에 유부녀가 되면서 나한테는 자유가 없어졌잖아. 그게 다 너 때문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짝사랑하던 형부를 뺏긴 기분이 드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한 언니를 상대하기가 싫어서 방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을 만한 일인가요? 사사건건 가시 박힌 말에 이젠 언니라도 정말 지치더군요. 딴 사람도 아니고 동생인데 동생 일이 안 풀리기를 평생 동안 손꼽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부를 짝사랑했었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달력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예전에 점을 보러 간 날에 사장님과 천생연분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그 메모를 언니가 보게 되었던 거죠. 언니는 제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파혼을 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관심이 생겼었는데 금방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했고 내가 관심이 없었으니까 언니를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냐고 말을 했죠. 혹시나 저로 인해서 모든 게 망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말이 충격적이더군요. 언니는 마치 저를 약 올리는 듯이 그러면 네가 또 관심 갖기 전에 결혼을 더 빨리 서둘러야겠네?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형부와 말도 안 되는 사이가 된 것도 형부에 대한 사랑하는 감정이 컸기 때문도 있지만 언니에 대한 복수심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니의 내면을 잘 몰라서 결혼했던 형부는 이제는 이런 언니의 성격을 알게 되었는지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듯 보였죠. 물론 저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교묘하게 긁고 괴롭히는 성격이 어딜 가겠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형부 사이가 악화될수록 저와 형부는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죠. 하루는 술이 과하게 취한 형부는 저에게 언니가 아니라 저와 결혼했어야 했다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차 싶었는지 얼른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농담이 온전히 농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 기대면서 힘들어하는 형부의 모습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수록 저희는 둘이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짝사랑했던 그때의 감정이 다시 싹트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언니의 눈을 피해 형부에게 카톡과 통화를 매일같이 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먼저 형부에게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부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가져왔던 감정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했고 형부는 처제의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우리 이런 식으로 나아가진 말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했고, 매번 저를 설득하던 형부도 어느새 이런 말과 행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하고 회사에서 만나도 아는 척을 안 하니 그제야 먼저 연락도 오더군요. 그렇게 같이 만나서 서로 간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형부의 속마음을 말해줬습니다. 원래는 형부도 제게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도 30분이면 끝날 거를 저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서 1시간이 넘도록 했던 거고, 채용을 늦게 했던 것도 원래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면서 채용을 미루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채용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있었으면서 왜 내색조차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형부는 저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 항상 조심스러웠다네요.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회식을 하던 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소개팅을 한다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언니의 가면에 속아서 점점 사랑에 빠졌던 거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있었음에도 멍청하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던 거였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로 저희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발전해 갔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몰래 카톡하고 전화하고 왠지 모르게 스릴이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형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게 연인 사이까지 발전해버렸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더 쉬웠고 저와 형부는 야근을 핑계로 깊은 밤까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만나오다가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로 인해 임신 테스트를 해봤더니 빨간 줄 2줄이 나오더군요.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에서 재차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국 저는 형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사실을 곧장 형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 정말 이제 어떡해요? 정말 무서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정아, 너는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너희 언니와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부부 관계도 조만간 정리하려고 했었어. 앞으로는 너랑 함께 살면서 그 아이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울지 마. 나만 믿어. 그때 듬직하게 말해주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장난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는 부모님과 언니에게서 오는 연락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받을 수가 없어서 장기간 출장을 간다고 하고는 집에서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나지가 않고 솔직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나중에 다 들킬 거짓말인 건 잘 알지만 제 입으로 솔직하게 지금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자신이 없습니다. 형부는 언니와 이혼하자고 했다고 제게 말을 해줬고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고 약속을 재차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행복하면서도 너무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얻어서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 모두를 잃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드네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와 제 아이를 얻었다는 생각에 불행하단 생각보다 행복하단 생각이 더 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항상 언니 편이었기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저와 2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으실 게 뻔합니다. 성격도 장난 아닌 저희 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제게 또 어떤 포악한 행동을 할지는 안 봐도 뻔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부딪혀보고 싸워서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현명하신 분들의 소중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저씨, 혹시 여기 젊은 애기 엄마? 아니, 20대 여자 못 보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손에 라텍스 장갑 끼고 또 뭐더라? 아, 그 앞치마도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언제 나왔는데요? 조금 전인가요? 조금 전이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요, 2시간도 더 됐어요. 분명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에이, 2시간? 그 정도면 어디 바람 쐬러 갔거나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사러 간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였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자였고 그녀와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얻었습니다. 제가 직장도 번듯했던지라 우리 가정의 삶은 늘 안정적이었어요. 아내 역시 저에게 늘 사랑만 주며 뭐든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때때로 사랑을 가득 담은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은 기본.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퇴근하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해주려고 기다리던 여자. 그런 아내가 사라진 건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날이었죠. 저는 퇴근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칼퇴근을 했었던지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까지 맛깔나게 구워 저녁상을 차려줬죠.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말리며 좀 쉬라고 직접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죠. 저는 잠든 아이 옆에서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를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잤나 싶어 눈을 떴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와서 저를 살살 흔들며 침대에서 자라고 깨웠을 테니까요. 그 순간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안방 안엔 아이와 저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침대 위를 보니 정말 아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혹시 TV를 보다가 잠이 든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거실의 TV는 꺼져 있었고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어 무작정 문을 열었죠. 그러나 불이 꺼진 화장실 안에도 불을 켜고 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부엌 뒤에 다용도실에도 옷방으로 쓰고 있던 작은 방, 그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안방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내는 없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오는 저는 그제야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갈 때 신었던 슬리퍼가 없더라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찾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휴대폰은 거실 한쪽에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로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모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동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도 쓰레기장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주변을 뛰어다니며 다 찾아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당직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와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저씨, 혹시 여기 젊은 애기 엄마? 아니, 20대 여자 못 보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손에 라텍스 장갑 끼고 또 뭐더라? 아, 그 앞치마도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언제 나왔는데요? 조금 전인가요? 조금 전이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요, 2시간도 더 됐어요. 분명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제 얘기를 듣던 경비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에이, 2시간? 그 정도면 어디 바람 쐬러 갔거나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사러 간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파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그날 이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2살 난 아이만이 남겨졌죠.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까지 관둔 채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마치 원래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내가 정말 내 곁에서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진 시간이 좀 걸렸네요. 나중에는 아이까지 뒷전이 되어 미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돌아보는데 그새 아이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내 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결실이기도 한 그 아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저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아내를 찾는 일을 이어갔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새 직장에 들어갔고 아이를 키우며 아내를 찾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툰 아빠였다 보니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요. 아들 또래보다 성숙한 편이어서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아이가 한편으론 짠하다가도 아내 없이 둘이 살아남아야 했기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 아이를 데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이의 학교 근처에는 새로 지었다는 고급 주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보면서 탄성을 지르던 곳이었어요. 만약 아내가 계속 곁에 있었다면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이런 집도 살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날도 그 고급 주택 단지를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단지 안저 멀리 유독 눈길을 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어떤 여자와도 소개팅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많이들 권유했었고 심지어는 장모님까지도 이제 그만 본인 딸을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장모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요? 몰래 연락이라도 왔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제 심정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자네 혼자 애 키우느라 좋은 직장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딱하고 미안한데 말이야. 너무 거짓말처럼 사라진 아내로 인해 때때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도 아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었다면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결국 아내 스스로 내 곁을 떠났다는 소리 같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섭섭하게 만들었었나?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넘어간 일이 있었나?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다른 여자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고급 주택 안에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저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나도 많이 외로운가 싶어 헛웃음이 다 나던 차였죠. 차가 이동하면 할수록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제 차가 가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쑥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살짝살짝 가려 보이지 않는 옆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저는 그 여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코 돌아본 뒤 다시 제 갈 길을 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동을 끈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건 까맣게 잊은 상태였어요. 저는 여자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네, 그 여자. 제 아내와 너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를 순 없었어요. 10년 만에 닮은 사람을 처음 본 순간이었죠.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닮은 사람을 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뒷모습마저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여자의 팔을 붙잡아 세우고 싶었죠. 세우고 묻고 싶었어요. 왜 나를 떠난 거냐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거면서 전화 한 통을 안 한 거냐고요. 문자 하나라도 잘 살라고 보냈다면,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견뎠을 텐데 갑자기 솟구친 그리움과 미움이 뒤범벅된 마음으로 여자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나와 있어? 여자가 모퉁이 뒤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부른 남자를 향해 다정하게 물으며 다가가더군요. 저는 서둘러 여자를 따라 모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10년 전 사라진 내 아내와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모퉁이로 다가갈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좀 전에 퇴근했는데 당신이 집에 없잖아. 아휴, 하여튼 껌딱지. 저는 가빠오는 숨을 고르며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밝게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마저 10년 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직 그녀가 내 아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남자의 목소리도 제 귀에 익숙했다는 거죠. 오늘 저녁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다.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전 방향을 틀어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서둘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택 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빨리 나온 덕에 아이의 학교 시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맞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죠.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들어가는 여자의 얼굴은 분명 10년 전 사라진 제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놀라 맥이 풀리려던 차, 저는 아내가 팔짱을 낀 남자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죠. 그 남자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거기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경비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경비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달아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토록 꿈꾸던 순간을 마주했는데 아내를 찾은 것 같은데 상황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마음으로 일단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제잘제잘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 겨우 대답만 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닮은 남자. 도대체 아내는 왜 그와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나를 그 사람과 착각한 걸까? 그 여자가 아내가 맞긴 할까? 하지만 그녀가 나와 닮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 나의 아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고급 주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에서부터 경비에게 막혔지만요. 제가 경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라동 202호 선생님 맞으시죠? 어제는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셔서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아차 싶더라고요. 순간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아, 네.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대답은 했는데 경비가 말한 라동 202호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서둘러 라동으로 향했습니다. 202호라는 글자만 되뇌며 건물 앞까지 갔지만 또 앞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급 주택이라 그런지 건물마다 안전문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그때 안전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문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덕에 그녀를 정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여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당신 옷이 왜 그래? 아침에 다른 옷 입고 나갔잖아. 저를 너무도 당연하게 남편이라 생각하는 그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여보, 10년 만에 불러본 것이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응, 자기 왜? 저는 겨우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나 못 알아보겠어? 그때였습니다. 아내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아내의 시선은 제가 아닌 제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어쩐지 제 뒤에 누가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왼쪽 눈 아래에 상처. 초등학교 때 저와 뛰어놀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만큼은 정말이지 저와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고 이놈과 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이 자식이 누군지 알아? 그때였습니다. 그놈이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귀에 대고 속은대더군요. 조용히 해. 네 와이프는 기억이 없어. 저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 못 알아봤구나. 그럼에도 그녀가 10년 전 사라진 나의 아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아내를 보는 사이 그놈은 아내에게 가서 귀에 대고 소곤거리더군요.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일단 들어가 있어. 응.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이 생긴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저는 아내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한 건지 신기한 건지 아내도 들어가는 내내 저를 흘끗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 자식이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다 황당했습니다. 일단 사람들 좀 없는 쪽으로 가자. 그놈이 뭐라고 떠들든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네 아내를 보호해 준 거야? 모르겠어? 보호라고? 넌 범죄자야. 설마 모르고 저지른 짓은 아니겠지? 알아. 근데 뭐? 이제 네 와이프는 나랑 더 오래 살았으니 내가 더 가까운 게 사실 아니야? 도저히 더는 들어줄 수 없었죠. 그래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놈은 제 주먹에 맞고 저 앞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터진 입술에 피를 닦더니 비열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너도 봤잖아. 나랑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와서 사실을 밝히면 네 와이프 충격에 또다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기억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네가 가자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아? 야, 수작 부리지 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내 와이프가 너랑 살고 있냐고. 기억을 잃었다고 말했잖아. 기억을 왜 잃느냐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기억을 잃어? 사고가 있었어. 뭐라고? 사고 난 네 와이프를 내가 발견했고. 네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내 와이프를 어떻게 발견해? 그래, 인정.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어. 그 즈음에 네 소식을 알게 돼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너도 알잖아. 학창 시절 내내 내가 늘 너 따라다닌 거. 실은 네 소식 다 알고 있었어. 넌 대학 간 후로 나한테 일절 연락도 없었지만. 그놈이 제 안부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절을 한다고 해도 초중고를 같이 나온 우리를 아는 동창이 많았습니다. 뻥치지 마 임마. 그럼 얼굴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왜 나랑 똑같이 성형을 했냐고. 너 잊지 말라고? 무슨 헛소리야. 네 와이프가 정신을 차렸는데 기억을 잃은 거야. 나를 너무 의지하는데 어떡해. 너에 대한 기억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까 싶어서 성형했어. 근데 기억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계속 나랑 같이 있었던 거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나한테 무조건 연락을 했어야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봐. 누가 믿는지. 네가 못 믿는 거 모르겠는 건 아니야. 근데 나 진심이야. 늘 널 따라했던 것도 네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알잖아. 나 안전하게 네 아내를 보호했어. 그런데도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이 지나 만났는데도 그놈과의 대화는 학창 시절과 다르지 않게 답답하더군요. 그놈과 저는 처음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놓고 왔는데 그놈이 자기 준비물을 저에게 주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놈의 겸손한 친절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는 정말 운명인가 싶어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희 둘은 어떻게 초중고를 다 같이 다니냐고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그놈이 함께 다니고 있으면 형제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놈의 옷차림이 보통 비슷했거든요. 그놈은 늘 저와 같은 머리 모양, 운동화, 옷차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친밀감의 표시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턴 그게 조금씩 싫어지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좀 따라해. 우리가 초딩도 아니고. 뭐 어때? 친구면 같은 거 입고 그러는 거지? 아, 쪽팔린다고.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서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고등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은 그런 그놈을 하나같이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친구 말이야. 걘 왜 우리를 그렇게 적대시하냐?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해도 맨날 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네 꼬봉이냐? 그럴 때마다 전 친구들 앞에서 그놈을 감쌌습니다. 좀 내성적이어서 그런다. 원래 숫기가 없다. 그래도 착한 애다. 그러면서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1학년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실은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이 공부도 하고 등하교도 같이 하면서 같은 대학에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여자친구까지 생기자 그놈과 어울릴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 얼굴 사진을 너무 가까이서 찍기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얼굴을 찍어? 네 절친이 찍어달라던데? 여자친구가 말하는 절친이 그놈이라는 걸 한 발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건 여자친구가 그놈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죠.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스치면서 인사한 게 다였잖아. 걔가 교실 앞으로 찾아왔었어. 너랑 절친이라고 번호 좀 달라길래 줬더니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 뭐라고? 그래서 몇 번 만난 게 다인데.
걔랑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만나기까지 한다고? 왜? 네 친구 아니야? 아니, 친구는 맞는데. 예상치 못한 얘기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워낙에 대수롭지 않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더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놈을 만나 따끔하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놈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어제 네 여자친구랑 네 꼬봉이랑 손잡고 가는 거 봤다?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진짜라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저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릴 뻔했습니다.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워낙 그놈을 싫어하던 친구여서 더 확신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그놈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놈과 손을 잡고 다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왜? 너 설마 그게 사실이었어? 기석이랑 바람난 거냐고.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근데 뭐? 법적으로 문제라도 있어? 기가 찼습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자친구는 더 어이가 없었고요. 뭐라고?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네가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다녔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지 마. 기석이한테 다 들었거든? 공부하다가 자는 거 보면 돼지 같다고. 진짜 별로라고 그랬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그렇게 돼지 같은 여자랑 왜 사귄 건데? 기석이는 나한테 꽃 같다고 하더라? 그것도 새빨간 장미. 넌 남자친구인 내 말보다 걔 말을 믿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정신 나간 놈이 거짓말 한 거라고. 이제 와서 뭔 상관이야. 난 이제 기석이가 더 좋은 걸 어떡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지난 추억이라도 아름답게 간직하자. 그렇게 전 첫사랑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그놈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그놈이 집에 아직 안 왔더군요.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기다리는데 늦은 밤이 돼서야 그놈이 돌아오더라고요. 분명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너 뭐야? 술 마셨냐? 미쳤어? 내 친구 아니야? 저를 보더니 삿대질까지 하며 비틀비틀 걸어오더군요. 저에게 냅다 안기려기에 그놈을 밀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벽에 부딪히더니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너 임마, 정신 나갔어? 뭐 하자는 거야? 너 내 여친한테 뭐라고 했냐고. 별말 안 했는데 순진하게 그걸 다 믿던데? 뭐라고? 아니 진짜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었겠지. 내 말을 들었겠어? 안 그래? 내가 찐사랑인지 아닌지 걸러준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걔가 얼마나 예민한 앤데. 상처도 잘 받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진짜라고 믿지. 그냥 단박에 믿더라니까. 첫사랑은 개뿔, 첫사랑 그냥 다시 해. 걔 언제라도 바람 피우고도 남을 여자야. 내 덕에 이참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냥 그따위로 살아라.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놈은 더 패줄 수도 없어서 그냥 두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부들거렸죠. 그러나 제 주먹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그놈과는 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술이 깨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그놈도 저에게 접근하진 않더군요. 이후 제 첫사랑과 그놈은 한 달쯤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친구도 첫사랑도 잃게 됐으니까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친구들의 말을 따라 하루라도 빨리 그놈과 손절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그 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놈과 마주친 적은 없었죠. 신기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 후 대학에 간 뒤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아내를 만난 후로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거의 사라져. 그놈이 떠오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사라진 지 10년 만에 그놈이 다시 제 일상에 끼어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은 게 분명해 보이더군요. 그러나 그놈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속이 타들어갔죠. 그 집에서 아내가 그놈과 함께 있을 걸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오랜만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저에게 그놈을 조심하라고 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네가 손절한 기석이 그 자식 네 첫사랑 뺏었던 놈. 걔가 지금 너랑 똑같은 얼굴로 성형해서 산다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전에 우리
사촌형 같이 본 거 기억나지? 형 친구가 성형외과 의사라서 그 병원 놀러 갔다가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봐서 아는 척 했는데 아니었대. 그래서 너무 똑같이 생겨서 이상해서 형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형 친구도 뭔가 좀 독특하고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사진 한 장 주면서 똑같이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촌형도 뭔가 미심쩍어서 병원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환자 이름 부르는 거 듣고 나보고 이 이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름 듣자마자 기겁해서 너한테 전화한 거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냐? 형 친구 말로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한 돈으로 한 군데씩 고쳤다고 그러더래. 진짜 얘 뭐냐? 이상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냐? 너 설마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야, 그런 이상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번뜩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놈이 제 얼굴을 찍어달라고 했다며 가까이서 제 얼굴을 찍던 첫사랑의 모습이요. 설마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 나 며칠 전에 기석이 걔 봤어. 진짜? 얼굴 보고 너도 기겁했겠다. 응.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냐? 내가 아들 데리러 갔다가 내 와이프 지영이를 닮은 사람을 봤거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따라가 봤지. 근데 기석이 걔가 내 와이프랑 살고 있더라. 지영이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면서. 뭐라고? 진짜 그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당장 신고해야지. 그 순간 조금 전에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잠깐만. 그 자식이 성형한 게 언제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생길 때마다 한 군데씩 계속 한 거 같던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내 사고 후 성형을 했다고 한 말은 또 거짓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는 아내와 그놈이 함께 있더군요. 어쩐 일인지 그놈은 저를 반갑게 맞더니 아내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처음 말하는 건데 내 쌍둥이 동생이야. 이놈이 우리 결혼식에서만 얼굴 비추더니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더라고. 저는 황당해서 그놈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큰 충격받으면 위험하댔어. 일단 그렇게 둘러놓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놈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내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놈과 함께 있는 아내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놈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같이 저녁을 먹고 가길 권하더군요. 저는 아내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사이 저는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시까지 올린 건가 의심하던 그때였죠. 여보, 카놀라유가 다 떨어졌어. 마트에서 지금 좀 사다 줄래? 그놈은 쭈뼛거리더군요. 아, 그러지 말고 내 쌍둥이 동생한테 사오라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집에 처음 오신 손님인데. 결국 그놈은 심부름을 나갔고 아내는 저에게 차를 내어주더라고요. 쌍둥이 동생이라니 정말 닮았네요. 아내는 역시나 기억이 없구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셨죠? 나 못 알아보겠냐고. 아내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으셔서요. 그게 누군데요? 제 아내요. 아내는 당황한 듯 저를 보더니 곧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놈이 없을 때 하나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어디까지 잃으신 건가요? 혹시 전부 잃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아니요. 20살 때 기억이 있어요. 정말요? 네? 20살 때라면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 만난 즈음이었습니다. 그럼 날 기억하는 거잖아. 우리 처음 만났던, 아니, 처음 봤던 것도 기억해?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물었을 때 아내는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돌연 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어디였는지. 시계탑 밑에서 부딪혔었잖아. 내가 그때 당신한테 첫눈에 반해서 연락처 좀 달라고 엄청 쫓아다녔잖아. 어떻게 그걸 당신이 그때 그 사람 맞아? 맞아, 지영아. 내가 당신 남편 이재규라고. 당신이 재규라고요? 이제 알아보겠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나던 그때였습니다.
꼴값들을 떨고 있네. 심부름을 마친 그놈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놈의 눈이 돌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놈은 아마도 식용유가 들었을 봉투를 공중에 휘두르며 건들건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 불쑥불쑥 날 낯설게 볼 때마다 불안하다 했어. 기억이 안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내 옆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아내는 제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상처가 이상했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기억 못하던 시기에 다쳤던 거라고. 아무것도 기억 못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도. 2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너야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하는 거지. 이 사람은 기억했어. 에휴, 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네 남편이었던 아니건 10년이랑 나랑 살았으면서 지금 그게 밝혀진다고 달라질 게 있어? 그냥 아무나랑 조용히 지금처럼 살면 되는걸? 뭘 이따위로 복잡하게 만들어? 그리고 넌 임마, 네 아내가 사라진 지 10년이면 딴 여자랑 결혼해서 살면 되지. 여태 또 그걸 기다리고 앉았냐? 헛소리 하고 있네.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너는 감옥 갈 준비나 해. 이거 웃긴 놈 아니야? 누가 호락호락하게 보내준대? 그놈은 저와 아내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와 뒷걸음질 쳐서 부엌 문턱까지 도착한 그때였죠. 때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쪽에 가깝게 있던 그놈이 움찔 놀라며 문을 돌아봤죠. 그놈이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뭐 시켰어? 아니, 안 시켰는데? 그놈은 곧 저를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거야? 밖에 누구냐고. 그때였습니다. 이 집의 인터폰은 부엌 입구 바로 옆에 있었고 저는 냉큼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문이 열림과 동시에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죠. 그놈의 손에 흉기 같은 게 들린 것을 본 경찰은 주저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놈은 돌연 순진한 얼굴로 경찰들에게 되물었죠. 형사님들 수갑을 채워야 하는 건 저 자식이에요. 저 자식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 여보? 아내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며 제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와 그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내두르더군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지난밤 친구의 전화 덕분에 그놈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저는 아침 일찍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처음엔 경찰들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똑같이 뜯어 고치는 건 좀... 저라고 믿기겠어요? 근데 봤다니까요? 그러자 경찰들은 무턱대고 아내가 사는 집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놈을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먼저 보호한 뒤 그놈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까봐 경찰들도 제 제안을 받아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등 뒤에 숨긴 후 미리 알려줬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신호를 줬던 거였죠. 그놈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그놈이 데리고 있던 그녀는 제 아내가 맞더군요. 그놈은 곧바로 수감이 됐고 전 아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살던 고급 주택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라 괜히 고개가 숙여지더군요.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 기억은 없는데 그냥 알 것 같아.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아내가 아이를 향해 양팔을 벌렸고 아이는 쭈뼛거리면서도 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그날부터 우리는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사라졌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좋았던 우리의 첫 보금자리. 아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을 돌아보는데 아내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오랜만이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겠지만 난 지금도 여기 살거든. 우리 같은 동에 살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사 간 지 오래돼서. 아이, 괜찮아요. 어디 정신이 있었겠어. 와이프 잃어버렸다고. 그래도 일이 잘 된 모양이네. 아주머니는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아파트로 뛰어들어갔다가 나오면서 USB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왜? 그때 혹여나 블랙박스에 안에 찍혔을까봐 엄청 구하고 다녔잖아.
알고 보니까 우리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우리 아들이 말도 없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바꿔놨었나 봐요. 그때는 그날 저장이 안 되어 있길래 오류였나 보다 했지. 근데 알고 보니 아들이 이 메모리 카드를 창고에 넣어둔 게 뒤늦게 발견된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돌아온 걸 보니 그 나쁜 놈은 잡았나 봐. 나쁜 놈이요? 납치범 아니었어? 네? 우리는 급히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USB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차에 치이는 모습과 그런 아내를 싣고 도망가는 그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놈은 그때도 이미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당시 주민들이 남편이랑 같이 갔다는 그런 증언들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았죠. 당시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바람에 수사에는 진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꼭 닮은 그놈을 보고 있자니 주민들은 모두 사실을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특별히 그 조사 과정을 몰래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자식 진짜 의리가 없거든요. 제가 첫사랑 좀 뺏었다고 연락을 끊질 않나? 내가 맨날 따라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자식이 하도 구박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헛소리 그만하고 김지영 씨 납치한 이유가 뭐야? 그거나 말해. 그러다 그놈 아내를 봤죠. 처음에는 애를 데리고 갈까 했는데 아직 어리더라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친구랑 똑같은 얼굴을 한 나를 보고 친구의 아내가 착각을 할까 안 할까? 장난 한번 치려고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럼 납치는? 납치는 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차에 치이고 그래? 난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냥 지나가? 아주 대놓고 피해자한테 돌진하던데? 경찰은 그놈에게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놈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죠. 이후 아내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20살까지의 기억이 있었다 보니 제가 20살인 줄만 알았어요. 마침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눈 아래 상처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눈 밑에 상처는 몇 년 전에 난 거라고요. 그놈은 처음부터 저인 척하면서 아내에게 접근했고 아내는 그 말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절 자신의 본가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화를 내니까 친정 식구들이 사고로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 신분이 가짜인지도 몰랐어요. 그놈이 재산 관리를 했다 보니 신분증을 맡기라고 했거든요. 전 제 이름이 개명을 해서 바뀐 거라고 생각하고 10년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개명하고 싶었어서 제가 결국 개명을 했었나 보다 했죠. 기억이 없다는 게 늘 약점이 됐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아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잡은 손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자기 맞는 것 같아. 나 맞아. 근데 잘 안 믿겨. 너무 오래 속고 살아서 그런가 봐. 천천히 믿어도 돼. 말은 그렇겠지만 저라고 해서 이 상황이 쉽게 믿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아내가 돌아왔는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를 찾아댔습니다. 여보 어딨어? 화장실. 여보. 방에 있어, 방에. 그만 좀 찾아. 저는 아내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내를 찾았고 회사에 가서도 수시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답이 5분도 안 오면 냅다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퇴를 하고 집으로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는 차라리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악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야. 그 사람은 수감이 됐으니 더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엔 엄마랑 아빠 둘 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나 어른스러운 아들의 말 덕분에 저와 아내는 상담 치료를 시작하게 됐죠. 몇 달 후 그놈의 징역형이 결정됐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놈과 지냈던 고급 주택에서 짐을 좀 빼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꼭 가야 돼? 범죄 현장에 다시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꼭 가져올 게 있어. 그럼 내가 가져올게. 안 돼. 내가 가져와야 돼. 그래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라 그놈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발도 들이기 싫은데 아내는 의외로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더니 웬 꾸러미 하나를 달랑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둘러본 집안에는 아내의 고급 드레스룸도 있었고 비싸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막상 아내가 꾸러미 하나를 덜렁 들고 나오자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러 온 거야? 응, 난 이거면 돼. 다른 건 다 그 정신 나간 놈 취향이야. 소름 끼쳐. 가져가기 싫어. 그럼에도 참 크고 쾌적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살던 아내를 좁디 좁은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작 못 찾은 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게 해서. 원래는 좋은 직장도 다녔었는데 당신이 사라지고 관뒀거든. 애기도 키워야 하고 해서. 미안할 것도 많다. 거기 내 남편도 있고 내 아이도 있는데 거기가 내 집이지. 아내는 그 큰 집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어. 당신도 우리 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는데 직장도 예전만큼 좋은 것도 아니고 집도 볼품이 없고 조금 더 열심히 살걸? 더 부지런히 살걸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아내의 상담비도 못지않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건지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이제 돈은 내가 많아. 당신이 돈이 많다고? 당신은 전업주부였는데 처가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식이 모든 돈을 내 앞으로 해놨거든. 걔가 돈이 많았어? 내 앞으로 해놓은 게 30억. 통장을 보니 정말 30억에 달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놈이 번 돈 다 나한테 줬어.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번 거지? 나도 그건 잘 몰라. 그냥 사업한다는 말만 했거든. 그렇긴 하지만 우리를 파괴했던 범인에게 받는 위로비라고 생각해. 아내는 자신의 몫이었던 30억 원과 굵은 소금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굵은 소금까지 야무지게 뿌린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10년이었지만 다시 넉넉하다 못해 넘치게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